이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 모시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고용 지표가 네네. 좀 강렬한 고용 지표를 앞으로도 한두 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는데 이번 거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이번 숫자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잘 나오겠죠, 뭐. 일단 그렇게 뭐 숫자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네네.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봤을 때 네. 아직 조금 더 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로 네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네네. 매일매일 시장 보는 입장에서 숫자 크게 나오면 덜커덩 하거든요. 짜증나죠. 근데 자, 과연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예, 뭐 배우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언제나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주관적이고 네네. 자의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의견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자료가 너무 빵빵하시잖아요. 이거 반론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좋습니다. 자료야 그냥 만드는 거죠. 네네. 자,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시장에 돌고 있냐면은 미국 경제가 노 랜딩을 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사실 이제 한 두세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리세션이냐, 아니면은 리세션을 간신히 벗어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이제 노 랜딩이다라고까지 선언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이요? 네네. 그럼 결론부터 만약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노랜딩은 좀 너무 나갔다. 네. 그러니까 뭐 노노 랜딩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랜딩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번에 경기 하강이 매우 미약하거나 아니면 네. 경기 하강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너무 섣부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가계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나 부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좋은데 이거를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고용시장은 좋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전히 조금 더 당분간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 누구에게 귀결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업은 이익이 줄 수 있죠. 줄겠죠? 네. 그러면은 줄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둔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보통 스티키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라갔다. 네.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진다. 네. 사실 작년 한 10월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얘기고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죠.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3월에는 조금 달라질 것이야. 네. 왜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그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야.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계속되겠네. 네. 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좀 많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노랜딩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노랜딩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보통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가 부진할 때는 고용이 안 좋은데 맞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데 어떻게 경기 침체니 하드 랜딩이 나올 수 있냐라는 주장이었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는 조금 이제 네네. 진행하면서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그래프를 또 아니나 다를까 잔뜩 가져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볼 텐데요. 네. 이 자료는 가계부채 자료예요. 미국 가계부채 자료인데 지금 3분기에 16.51 트릴리언, 16.5조죠. 네. 그 다음에 4분기에 16.90조까지 올라갔어요. 네. 즉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네. 이 수치는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기지의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부채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기지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모기지를 빼봅시다.
그러면 위쪽에 4개만을 따로 뽑아내 본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가운데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스튜던트 론이에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이죠.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젊은 연령대 분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네네.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 자료가 2003년 1분기부터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네네. 그때부터 20년간 6.6배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다른 거를 보시면은 2배 정도도 20년간 2배 정도 증가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얘만 6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바이든이 스튜던트 그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된 행정 명령을 했었죠. 지금 법원 가 있죠, 그거. 그렇죠. 네. 그게 왜 나타났느냐가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아.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왔는지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부채에서 이제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90일 네네. 이상 상환하지 못한 연체율 관련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4분기의 연체율은 전분기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잘 갚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괜찮네. 아직까지 네네. 더 빌려도 되겠네. 더 갚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보시죠. 여기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학생 대출의 연체율인데요. 네. 얘가 지금 13년부터 20년 초반까지 어떻게 돼 있죠? 10%를 넘어서 있죠. 네. 이게 지난 4분기에 0.87%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8.7%가 아니라 0.87%라는 거죠. 거의 즉, 다 다시 같은 말해서 건데 연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탕감과 관련해 가지고 뭐 거의 모든 것이 떨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없다는 그 연체가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죠. 아, 그냥 좋게 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3분기에 연체율이 4%였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에는 0.87%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체율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학생 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학생 대출의 연체율이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볼까? 네네. 그래서 4%를 그대로 넣어 봐요. 네. 그러면은 연체율이 1.7%까지 올라갑니다. 다시요. 제가 놓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지금 연체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근데 3분기에 4%였어요. 네. 이게 0.87%까지 뚝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게 도대체 전체 연체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네네. 아. 극단적으로 보기 아, 위해서 네. 요거 동일하게 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전체 연체율이 1.6에서 1.4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6에서 1.7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쉽게 말하면은 그 정부 정책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막 탕감해주니 뭐 $10,000를 없애주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체율이 확 줄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전체 뭐 모기지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 연체율을 떨어뜨린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학자금 대출 제외하면 어쩌냐 네네. 보니까 모기지랑 신용카드 이런 연체는 오히려 늘어났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좀 워낙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스케일 이펙트가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네.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게 모기지 연체율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에요. 이게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4분기 들어서. 네네.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지금 연체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서 당연한 일이고, 뭐 네, 그렇다고 볼 수도 뭐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부채를 사람들이 잘 갚느냐, 네. 못 갚느냐, 바로 연체율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체율이 다소 올라가는 기미가 있다. 그런 기미가 있다라는 아하.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연체율 수준이 뭐 너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1.7%라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게 지금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매스킹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네. 지금 부채가 그렇게 간단하게 볼 부분은 아니다라는 아하. 거를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고용하고 임금은 증가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15년부터 20년까지는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이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체 평균을 보시면 2%가 살짝 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2020년에 미친 듯이 한번 흔들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5%대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우리가 non-farm payroll이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도 여기에 평균과 네. 즉 20만 대 중반 정도의 평균에서 이게 갑자기 50만 대 중반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고용도 많이 하고 임금도 높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은 일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죠. 네. 뭐 고용 뭐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임금은 뭐 이건 5%씩 올려주면 고맙지가 네네.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그 임금을 누가 지불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기업이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 두 개의 바를 가지고 왔는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BEA에서 제공하는 즉 우리가 보통 니파 테이블이라고 하죠. 네네. GDP를 이제 추계할 때 그때 corporate profit 즉 기업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추계한 자료예요. 네네. 유감스럽게도 이 자료는 그 작성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근 자료 4분기 자료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좀 곤란하죠. 네. 왜 지금 4분기 자료도 안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아봐야죠. 네. 이게 corporate profit이니까 그럼 그것과 가장 이제 비슷한 걸로 우리가 최근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S&P 500이 있을 거고 S&P 500의 순이익 자료는 바로바로 나오죠. 바로바로 네. 나오죠. 네. 심지어는 열심히들 시장 관계자들이 전망을 해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죠. 네. 그거를 한번 봅시다. 네. 그게 요 아래쪽 거예요. 네. 보시면 지금 위에 쪽이 움직이는 것과 아래쪽이 움직이는 게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네요.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2분기, 3분기 거의 플랫하거나 아니면 소폭 줄어들었죠. 기업 이익이. 네. 4분기도 지금 아직 대여섯 개 기업이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네네. 그거를 그냥 추정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3분기보다도 조금 더 줄어들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3년 1분기의 추정 전망치를 보면은 이게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기업 이익이 역성장하고 있는 상태네요. 둔화되고 거의 있다라는 4개 분기 거예요. 정도. 네네. 이게 어느 정도냐 뭐 이런 부분 지금 여기에 이제 비교치는 뭐 20년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야기니까 네.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분기에 최소한 어떤 시장 참여자도 기업 이익이 더 좋아질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못 없어요.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거기에다가 네. 기업 이익이 역성장 나오면 네. 경기 침체가 혹시 꼭 반드시 따라 붙었었어요? 반드시 따라 붙느냐라는 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경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기업은 그거에 따라서 어드저스트를 할 수밖에 그쵸. 없다라는 네네.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네. 이거는 이제 1분기를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그 기업 이익이 어떤 식으로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네. 자료를 이제 쪼개 본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딱 나타나죠. 테크놀로지. 여기 지난해 말부터 인력 감축 엄청나게 하고 인력 있죠.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뭐 10만 명을 잘랐다느니 뭐 네네.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왜 근데 이게 결국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의 질문, 즉 다시 말해서 아니 기업 이익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경기가 반드시 꼬꾸라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결국 경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네. 거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다음으로 순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죠. 네. 여기가 컨스ю머 논 사이클리컬하고 컨스유머 사이클리컬이에요. 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동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여기 아직까지 사람 많이 못 뽑았고 더 뽑아야 돼라고 제가 지난번에 주장을 했었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은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서 막 그러니까 해고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 네네. 기업 이익이 안 좋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서비스는 사실 지금 사람 없어서 문제인데, 고용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컨슈머 쪽의 섹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업 이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인력을 극단적으로 해고하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크로거 같은 슈퍼마켓이 그렇죠. 갑자기 이익 나빠진다고 사람은 대량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 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분기에 지금 큰 세 개의 섹터, 테크놀로지, 컨슈머 논 사이클리컬, 컨슈머 사이클리컬, 이것들의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쪽의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언밸런스한 부분, 네. 고용은 잘 되는데 네. 경기는 안 꼬꾸라질 것 같은데 지금 와가지고 기업 이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이게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됩니다. 네. 즉 이 자료는 저기 샌프란시스코 페드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푸시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디맨드 쪽에서 네네.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네네. 그 다음에 서플라이 쪽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번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외생적인, 즉 그렇죠. 전쟁이 발생을 했고 유가가 올라갔고 네. 천연가스가 올라갔고, 그래서 사실은 원자재 쪽의 가격이 먼저 올라간 거니까 공급 위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이 서플라이 드리븐, 즉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의 비중을 보여주는 네네, 그 거군. 비중을 이야기를 네네. 하는 거죠.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서플라이가 차지하는 부분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이 디맨드 드리븐, 즉 수요 쪽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가가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천연가스도 다행스럽게도 유럽 쪽에서 그 겨울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맨드 사이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유지되는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네. 이거를 지출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죠. 네. 이게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 부분이 소비 지출이죠. 네. 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저축률을 보시면 저축률은 이미 기존 추세보다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 있어요. 팬데믹 이전보다도요. 예, 그렇죠. 팬데믹 때에는 우리가 보통 프리커셔너리 세이빙이라고 해가지고 락다운, 네. 나가지도 말래, 네. 돈도 못 벌어,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서브시디를 줬죠. 네. 이걸 내가 다음 달에 일을 하러 나갈 수 있을까? 몰라. 다음 달에도 이걸 가지고 먹어야 돼. 라고 하니까 저축률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소비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저건 어떤 의미예요? 저축률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 저축률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저축을 까먹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네. 물론 초과 저축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축률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전체적인 그래프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디스포저블 인컴이에요. 가처분 네네. 소득이라는 네. 거죠. 미국은 지금 1월 달까지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금이 올랐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 임금이 어떻게 올랐냐를 구조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지난번에 임금 구조 그 노동시장 구조와 연결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들이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다지 아. 높은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쭉 여기 한번 휘청했다가 네.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퀀터티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적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출 물량 지수 뭐 이런 거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출을 했어. 지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가격 요소가 있을 거예요. 네. P 곱하기 그렇죠. Q 하면 지출이 되는 네네. 거니까 내가 10개를 100불에 샀으면은 1000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분리해내서 네. 그 가격 부분은 제쳐놓고 물량만. 물량은 어떻게 됐을까를 네네. 추산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신기한 작업들을 참 많이 하죠.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BA에서 네네. 그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자료는 뭐냐면은 네. 서비스예요. 아. 위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는 상품 부분이죠. 네네. 즉 다시 말해서 상품 부분은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서비스 부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네네. 아까 제가 디맨드 드리븐 인플레이션이 죄송합니다. 이 수요 쪽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팩터가 네. 계속해서 안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서비스죠. 서비스는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네. 그 얘기는 뭐죠? 가격이 올라도 더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게 꼬꾸라져야 지출 쪽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네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서비스업의 특성상. 여기는 이미 이 정도 둔화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티키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해요. 물론 이건 이제 스티키 웨이지나 뭐. 네.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라가면 제대로 안 올라간다. 우리가 보통 스파이럴 이펙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스파이럴 이펙트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물가가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이거 가지고 못 사니까 즉 실질 임금이 떨어졌으니까 네네. 임금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네.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늘어나야 되는 지출이 넣었으니까 상품 가격을 또 올린다. 올리고. 네. 이게 이제 네네. 스파이럴 이펙트가 되는 거죠. 네. 그 스파이럴 이펙트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쪽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고 얘는 쉽사리 꺾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가격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물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것이죠. 왜? 계속 파니까요. 네네. 계속 사니까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스티키 프라이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 어쩔 수 없죠. FOMC로 가야죠. 금리. 네. 예. FOMC의 과거 자료들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PCE하고 코어 PCE 그 다음에 연준의 기준금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2000년 이후에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 다 잘 아는 얘기죠. 네네.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이 3번 전부 다 PCE보다 높은 수준까지 즉 해당 금리 인상기의 고점이 PCE의 고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네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이 정도 수준 5%, 5.25%? 정말? 교수님 그러면 혹시 지금 수준에서 보면 네. 지금 PC가 거의 그러니까 코어 기준으로 저기 PC가 지금 5%대까지 내려왔죠. 대니까 네네. 그거보다 과거에 기준금리는 더 높았다면
기준금리가 막 6%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지금 이 그럴까요? 점이 시사하는 거는 최소한 지금 이 수준보다는 높아야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니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자,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기준금리가 6%갈 거예요, 7%갈 거예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브레이너드 가져와가지고 실제 중립금리를 보면은 이거 따지고 계산해 보면은 대충 6%에서 8%납니다. 이런 얘기하는 네네. 것도 아니에요. 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기준금리 다 온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스티키 프라이스를 얘기한 것도 그 부분이에요. 네네. 얘가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잘 떨어질까? 네네. 올해 연말에 3.5%까지 내려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점도표의 변화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어. 뭐 연말까지 뭐 더 이상 그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은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있죠. 것 같아요. 많이 예, 준 뭐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네. 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네네. 아니고요. 이제 의견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다 왔어라고 얘기를 하기는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4.75 이거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네. 상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시겠죠.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거고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네. FOMC가 있습니다. 25bp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몇몇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데이터 브리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려야 된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심하다는 걸 안다. 왜 네네.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25bp로 조정을 했는데 네. 즉 속도를 줄였죠. 그런데 이번에 와서 다시 죄송합니다. 저희 다시 50bp 갈게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그쵸. 거죠. 네. 사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신뢰이기 신뢰도죠. 때문에 네.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액션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네네. 측면이 있어요. 네. 오케이, 그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3월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점도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5.25였단 말이죠. 네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그리고 그 위에 7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몇 명은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5.5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좀 공격적이네라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4.75죠. 네네. 50bp 하면은 만약에 네네. 설마 혹시라고 생각하지만 50bp를 했다라고 한다면 5.25예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2월, 3월, 5월 25bp 해가지고 5.25 그리고 끝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리고 요즘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2월, 3월, 5월, 6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의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은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용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불균형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한번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랜딩을 주장하라는 거는 좀 많이 이상해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해소해야 될 부분은 사실 임금을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죠. 그 서비스 물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뭐 행정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니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금리 인상 계속될 수 있다. 그게 뭐 7%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는 방향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그리고 그때까지는 기업의 이익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올라가죠. 임팩트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기업 이익은 착실하게 떨어져 준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 아니, 근데-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좋겠네요. 그것도 그런데 그 사실 우리가 너무 환희에 차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표를 보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자, 저도 좀 마음속에 너무 기뻐했었나 봐요. 연초에 너무 기뻐했었나 봐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고 이런 지표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